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4부 결과 25. 저녁 무렵이 되자 클레어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테스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다. 밤은 한낮처럼 무더웠다. 해가 진 뒤에도 풀밭 위가 아니면 시원한 곳이 없었다. 난로처럼 뜨거운 큰 길과 오솔길, 집 앞과 뒷마당 벽에서 다가오는 더운 열기가 멍하니 서 있는 클레어의 얼굴에 부딪혀 왔다. 그는 낙농장 뒷마당의 동쪽 문에 가서 앉았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은 정말 감정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 것 같았다. 3시간 전 갑작스러운 포옹 이후 두 사람은 계속 떨어져 있었다. 그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 테스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클레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기는 했으나 계획적인 일이 아니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섬세하고 명상적인 그로서는 앞으로의 테스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도 알 수가 없었다. 사실 에인절은 이곳으로 올 때 잠시 기술을 배우려는 생각으로 온 것뿐이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긴 일생에서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바람처럼 스쳐가 쉽게 잊혀지리라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병풍을 친 방 한 구석에서 흥겨운 바깥 세계를 조용히 내다보고 월트 히트먼과 더불어 예사로이 차려입은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내 눈에 신기롭도다 라고 노래 부르면서 새로이 그 세계로 뛰어들어갈 작정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를 찾아온 셈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흥겨운 장면은 벌써 이곳에서 자태를 나타내고 있으니 처음부터 매력을 느꼈던 세계가 이젠 아무런 흥미도 없는 외계의 무언극이 되어버린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 음침하고 활기가 없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어디서도 그의 일신상에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신기한 사건이 화산처럼 터졌던 것이다. 온 집안의 창문이 전부 열려 있었으므로 클레어는 정원 너머 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나직한 소리까지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건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초라하고 낡은 낙농장 건물이 클레어에게는 옛 성만큼이나 근사하게 생각되었다. 이끼 낀 벽돌집 처마가 마치 이곳에 머무르시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고 창문은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출입문은 유혹하며 손짓하는 듯 했고 담쟁이 덩굴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벽돌과 땅과 하늘까지도 타오르는 정열로 물들일 수 있을 만큼 큰 것이었다. 그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한 아리따운 젖자는 여인이었다. 이 외진 낙농장의 생활이 클레어에게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해주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 의미의 한 부분은 이제 싹트기 시작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곳에 온 뒤 민감한 그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곳에서의 생활이 다른 어느 곳에서의 생활 못지않게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는 이단적이고 결점이 있기도 했지만 양심적인 인간이었다. 또한 테스는 즐기는 대상이나 되는 그런 하찮은 여인이 아니었다. 클레어가 볼 때 그녀는 어느 위인 못지않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세계는 그녀의 느낌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자신이 존재함으로써 남들 또한 존재했다. 우주조차도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를 위해 비로소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냉정한 운명이 그녀에게 베풀어준 단 한 번의 기회였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진정한 애정으로 대하고 자신 때문에 그녀가 괴로워하거나 파멸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은 한 인간이 타인에게 베풀어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인지도 몰랐다. 오랜 생각 끝에 그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확신 없이는 그녀를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심을 했다. 습관처럼 그녀와 매일 만난다는 것은 이제 움트기 시작한 애정의 싹을 한층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만나면 감정은 더욱 격렬해지고 그 감정의 물결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 그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것은 아니므로 당분간 둘이 만나는 일을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란 쉽지 않았다. 심장이 뛰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그의 마음은 테스에게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겸 친구들을 만나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5달만 지나면 견습 기간이 끝나고 다른 농장에 가서 2달 더 실습한다면 농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얻어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농부에게는 아내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귀여운 인형 같은 여자가 어울릴지, 아니면 일을 잘하는 농촌 여자가 어울릴지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굳이 떠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는 떠나기로 결심을 굳혔다. 어느 날 텔보데이스 낙농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처녀가 아침부터 클레어가 통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주인 크릭이 대답했다. 클레어 씨는 가족들과 2, 3일 같이 지내겠다며 고향 에민스터에 갔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아침상에 둘러앉아 있던 네 처녀들에게는 벼랑간 아침 햇살의 빛이 사라지고 새들의 지저김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처녀들은 말이나 태도로 실망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처녀들에게 어떻게 들리든지 상관없다는 듯 냉정한 투로 계속 말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지낼 날이 끝나가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언제까지 여기 있게 되나요? 슬픔에 잠긴 네 처녀 중에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고 자신한 이즈 휘에트였다. 나머지 처녀들은 자신의 생명이 주인의 대답 한마디에 달려있기나 한 것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레티는 멍청하게 입을 벌린 채 식탁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마리안의 붉은 얼굴은 더욱 상기되었으며 테스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바깥 목장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글쎄, 수첩을 봐야지만 확실한 날짜를 알 것 같아. 그 날짜도 바뀔지 몰라. 외양간에서 소가 해산하는 걸 보고 배우려면 좀 더 머무르게 될 거야. 아마
금년 말까지는 머무를 거야. 클레어와 더불어 지내며 맛보았던 쓰디쓴 사랑의 기쁨, 고뇌의 띠를 두른 쾌락의 4개월 남짓한 세월, 그것이 지난 뒤에 형용 못할 어두운 밤. 그 시각에 클레어는 에민스터에 부친이 있는 목사관을 향해 오솔길을 따라 말을 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크릭 부인이 그의 부모님에게 전하는 까만 푸딩과 벌꿀 술병이 담긴 바구니가 조심스럽게 들려져 있었다. 그의 눈은 앞으로 길게 뻗은 하얀 오솔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테스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녀와 결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와 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결혼을 하고 한두 해가 지나면 자기 자신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선 그녀에 대한 애정의 싹이 튼튼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미모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향락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윽고 클레어의 눈에 언덕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고향 마을과 벽돌로 지은 교회의 탑과 목사관 근처의 수풀이 보였다. 그는 낯익은 문이 있는 곳으로 말을 몰아 집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교회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교회 문 옆에서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여자아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조금 뒤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여자아이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차양이 넓은 모자에 풀을 빳빳하게 먹인 흰 예배복을 입고 손에는 2억 원의 책을 들고 있었다. 클레어도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나무랄 데 없는 여자였으나 그는 왠지 인사하는 것이 귀찮아서 상대방이 자신을 못 본 곳으로 단정지어 버렸다. 그 젊은 처녀 머시찬트는 이웃에 사는 아버지 친구의 외동딸이었고 아버지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신앙심이 매우 깊었으며 지금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러 들어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클레어의 마음은 바분지의 이단자들, 장밋빛 뺨에 쇠똥이 얼룩진 처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정열적인 한 처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갑자기 고향을 찾게 되어 부모님에게 연락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부모님이 교구일로 외출하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새벽부터 서둘러 말을 달려왔는데 예정보다 조금 늦어져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가 들어서자 가족들은 모두 놀라며 그를 반겼다. 집안에는 부모님과 이웃마을 부목사로 일하다가 2주일의 휴가를 얻어 돌아온 펠릭스 형,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특별 연구원이자 학감이며 고전어 학자이기도 한 카드버트 형이 있었다. 어머니는 차양 없는 모자와 은퇴 안경을 끼고 있었고 아버지는 품위에 맞는 풍채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믿음이 두터운 진실한 위인이며 다소 수척한 편인데 나이는 65쯤 되어 보이고 좀 창백한 얼굴에는 사색과 결의의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한쪽 벽에는 에인절보다 6살 위인 선교사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에 가 있는 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자신의 품위에 맞는 당당한 풍채를 갖추고 있는 클레오 목사는 최근 20년 동안 현대 생활과는 동떨어진 듯 살아왔다. 진실하고 신앙이 깊은 그의 생활과 사상은 개종주의 신학자들의 정통 후계자답게 순박했다. 그는 젊었을 때
심각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세우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신앙의 회의를 갖지 않았는데 같은 시대, 같은 학파에 속한 목사들도 그러한 그를 극단주의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지조라든가 신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과감한 성격에 대해서는 그의 사상을 반대하는 다른 목사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태도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그가 성실하고 진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탈사스의 바울을 사랑하고 성 요한을 좋아하고 용기가 있는 한 성 야곱을 미워하고 디모테오와 디도와 필레포는 애증이 뒤섞인 감정으로 보았다. 신약 성서는 그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의 글이라기보다 바울의 글이었고 논이라기보다는 희열의 부르짖음이었다. 그의 결정적인 신조는 악덕에 가까웠고 그의 부정적인 면에서는 쇼펜하우어나 레오파르디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절망의 철학이라 해도 무방했다. 그는 어떤 종교적인 규약이나 예배 규정을 비웃었고 39개 신조를 농락하고 어느 모로 보나 자기는 시종일관 한결같은 태도라고 생각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그럴는지도 모른다. 다만 틀림없는 한 가지는 그가 진지하다는 사실 그것이었다. 그는 아들 에인절이 바 골짜기에서 경험한 방탕한 생활이나 싱싱한 젊은 여성에게서 느끼는 탐미적이고 관능적이며 이단적인 즐거움을 연구나 상상력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기질로 보아서는 꺼려할 것이 분명했다. 언젠가 에인절은 흥분한 나머지 종교의 근원이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그리스였다면 인류가 훨씬 행복해졌을 거라는 의견을 아버지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의견에도 얼마간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완고한 아버지의 분노는 대단했지만 그는 아들에게 몇 차례 근엄한 설교만 했을 뿐 크게 꾸짖지는 않았다. 워낙 성품이 온화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오래 화를 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미소로 아들을 반갑게 맞았다. 에인절은 자리에 앉자 집에 돌아온 편안한 기분은 느꼈으나 예전처럼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유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서먹함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그런 느낌이 더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식의 초월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식구들과 자신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요즘 그가 몰두하고 있는 생각은 인생 자체였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생의 열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맥박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도 에인절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눈치챘다. 특히 형들이 느낀 것은 그의 차림새와 태도가 전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전형적인 농사꾼 같았다. 다리를 마구 흔들어대고 얼굴은 전보다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학생답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고 사교적인 청년의 인상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도 없었다. 점잖 빼는 사람들이 보면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얌전한 숙녀들이 보면 버릇없는 남자라고 생각할 그러한 그의 태도는 텔보데이스 목장의 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얻어진 것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그는 형들과 함께 산책을 했다. 형들은 교양이 풍부하고 옷차림이 단정한 것만큼이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조직적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해마다 똑같은 모양으로 생산되는 전형적인 모범생들이었다. 다른 모범생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안경을 쓰는 것에서부터 책을 읽는 것까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들이 둘 다 조금 근시였는데 줄 달린 외안경이 유행하면 그런 안경을 썼고 두알박이 코안경이 유행하면 의례 그것으로 바꾸었으며 보통 안경이 유행하면 자기들의 시력에 어떤 결함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생각 없이 당장 보통 안경으로 바꿔버렸다. 워즈워드가 개간 시인이 되면 그의 자그마한 시집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셸리가 천대를 받으면 그의 시집을 책장에서 무심하게 내버려 두곤 했다. 또 남들이 코레조의 성가족을 찬양하면 그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었고 코레조를 업신여기고 그 대신에 벨라스케스를 찬양하면 그들 자신도 아무런 불만 없이 순순히 보조를 맞추는 것이었다. 형들이 에인절을 사교적이지 못한 인물로 변했다고 생각한 반면 에인절은 형들의 정신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했다. 펠릭스는 교회의 화신처럼 카드버트는 대학의 화신처럼 보였다. 교회와 대학이 그들의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태엽이었다. 그들은 성직자도 아니고 대학 출신도 아닌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하나의 개성으로 동등하게 존중하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집단으로 취급했다. 형들은 모두 효성이 지극했으므로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보다 한층 새로운 종파 출신인 펠릭스는 아버지보다 희생정신이 강하거나 청렴하지는 못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면이 있어도 너그럽게 용납했으나 자신의 이론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처럼 너그럽지 못했다. 카드버트는 형보다 간대한 편이었으나 감정만 섬세할 뿐 다감하지 못했다. 산허리를 걷고 있을 때 에인절은 비록 형들이 자신보다 좋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인생에 대해 자신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 일정한 환경에서만 생활해온 탓으로 인생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둘 다 자신과 동료들이 몸담고 있는 맑은 흐름 바깥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교회나 대학에서 배운 단편적인 진리가 바깥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펠릭스는 슬픈 표정으로 안경 너머의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넌 이제 농사꾼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도 그게 너한테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다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덕심을 잃지 말라는 거야. 농사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깊은 사색과 소박한 생활은 양립할 수 있으니 말이야. 그야 물론이죠. 그건 이미 1900년 전에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어째서 내가 도덕이나 깊은 사색을 저버릴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건 내 짐작일 뿐이야. 내 편지를 봐도 그렇고 내가 말하는 걸 들어도 그렇고 어쩐지 내 지식과 교양이 무뎌지는 것 같아서 말이다. 카드버트, 넌 그렇게 느끼지 않니? 에인절은 큰형에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형님, 우린 사이좋은 형제이긴 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지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난 형님이 자기 만족에 빠진 독성가처럼 보여요. 내 지성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고 형님의 지성에 대해서나 걱정하세요.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은 부모님이 교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다음에 함께 먹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돌아와 계시지 않았다. 산책을 한 뒤라 그들은 모두 시장했고 특히 야외 노동을 하며 낙농장 크릭 부인이 해주는 소박한 음식을 배불리 먹던 에인절은
배가 많이 고팠다. 그들이 부모님을 기다리느라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야 부모님이 돌아왔다. 그들은 병든 교구민을 관호하느라 늦은 것이었다. 곧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다. 다 식은 음식이 나오자 에인절은 두리번거리며 크릭 부인이 준 까만 푸딩을 찾았다. 낙농장에서처럼 잘 구워 놓으라고 일렀으므로 풀냄새 풍기는 훌륭한 그 맛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아들이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말했다. 푸딩을 찾는 모양이구나. 내가 사정 얘기를 듣는다면 그다지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 교구에 정신병에 걸려 전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아이들한테 그 푸딩을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고 아버지께 여쭈었더니 찬성하셨어. 그래서 그 집에 갖다 줬단다. 잘 하셨어요. 그럼 벌꿀은? 그 벌꿀엔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음료로 마시는 것보다는 다쳤을 때나 기절했을 때 브랜디 대신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약상자 속에다 넣어두었다. 원래 우리 집에서는 술을 안 마시기로 되어 있어. 아버지가 한마디 거들었다. 하지만 크릭 부인에게는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 푸딩과 벌꿀술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부인은 쾌활하고 친절한 분이라 제가 돌아가면 당장 물어볼 거예요. 먹지 않고서 잘 먹었다고 할 수야 없지. 아버지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거야 그렇지요. 하지만 그건 아주 좋은 술이에요. 뭐라고? 카드버트와 펠릭스가 동시에 말했다. 에인절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건 텔보데이스 목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감정이 메마른 것이 불만이었지만 실천이라는 면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옳았으므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6. 가족예배가 끝나고 난 저녁에야 겨우 에인절은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기회를 얻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곰곰이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와 형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절로 아버지와 둘만 남게 되어 말을 꺼내기가 수월했다. 그는 먼저 국내에서든 식민지에서든 농장주로 성공해 보겠다는 계획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에인절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막내 아들이 혼자만 천대받았다는 생각을 할까봐 에인절 몫으로 해마다 얼만큼씩 돈을 모아두고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경제적인 면으로만 따진다면 넌 몇 년 안에 형들보다 훨씬 처지가 좋아지게 될 거야.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은 에인절은 자신의 문제로 화제를 옮겼다. 자기 나이도 이미 26이 되었고 또 농장주가 되어 바깥에 나가 일하려면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아버지의 의견을 물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으므로 에인절은 이런 질문을 했다. 검소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여자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주위에서 널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실한 기독교 신자면 된다. 그 밖엔 문제될 게 없지. 그런 규수가 있는데 실은 이웃에 사는 내 절친한 친구 찬트 박사의. 하지만 소 젖을 짤 줄 알고 좋은 버터와 치즈를 만들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암탉이나 칠면조도 돌볼 줄 알고 병아리도 까게 할 줄 알고
바쁠 때는 밖에 나가 일꾼들도 감독하고 말이에요. 염소나 송아지 값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처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농부의 아내가 되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 하지. 하지만 순결하고 품이 있는 여자를 원한다면 이웃에 멋이 이상 가는 신부감이 없다. 너도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내 어머니나 내 마음에도 드는 처녀야. 잘 알고 있어요. 머시는 착하고 신앙심도 두터운 여자지요. 그렇지만 아버지, 찬트 양과 같은 순결함과 정숙과 종교적인 교양을 갖춘 여자보다는 시골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농촌 아가씨가 제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농부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보다 정신적인 신앙심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아버지는 에인절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다. 성급한 에인절은 아버지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털어놓을 겸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아내가 될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춘 진실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운명이거나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말했다. 어느 교파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녀는 성실한 신자이므로 아버지의 종교도 받아들일 것이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총명하며 품이 있고 순결한 처녀로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갖가지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럼 그 여자는 너하고 결혼할 만한 가문의 처녀냐?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가만히 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흔히 말하는 명문의 딸은 아니지만 전 그 처녀가 농부의 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 처녀는 명문의 딸 못지않은 성품과 교양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머시 찬트는 정말 훌륭한 가문의 처녀란다. 그까지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거친 농사일을 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머시는 교양을 갖추었단다. 교양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 어머니는 은퇴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외면적인 교양 따위가 제 장래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독서에 관한 교양이라면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녀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될 거예요. 한번 만나보시면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녀는 시정이 넘쳐 마치 시 같은 존재거든요. 게다가 나무랄 데 없는 기독교 신자고요. 아마도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전도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처녀일 거예요. 아니, 에인절, 너 지금 빈정대는 거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처녀는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는 성실한 신자예요. 교양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 정도로 진실한 신앙심을 가졌다면 너그럽게 봐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전 그 처녀보다 더 좋은 신부감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인절은 사랑하는 테스의 신앙심에 대해 열렬하게 찬양을 늘어놓았다. 클레어 부부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면서도 그녀가 진실한 신앙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행스럽게 생각했고 어쩌면 에인절의 말대로 두 사람의 결합이 하느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부모님은 그 처녀를 직접 만나보기는 하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말라고 아들에게 일렀다. 에인절은 테스에 대해 그 이상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순진하고 희생적이면서도 중류 계급 사람답게 얼마간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말을 가려서 해야 했다. 법률상으로 에인절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결혼 후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므로
테스와 결혼한다 해도 부모님과 별 불편이 없을 테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마당에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에인절은 테스의 겉모습이 중대한 특징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순을 발견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테스 자신이며 그녀의 영혼이며 마음이며 본체이지 결코 젖자는 솜씨나 제자로서의 능력이나 순박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순진하고 야생적인 테스는 그 자체로서 에인절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정서나 충동에 교육이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교양이란 것도 그가 아는 한 기껏해야 정신의 껍질에나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신념은 여성에 관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굳어졌고 이 경험이 요즘 교양 있는 중류 계급에서 농촌 사회로 확대되자 한 사회의 선량하고 현명한 여인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같은 사회나 계급 안에 착한 여인과 악한 여인, 현명한 여인과 무지한 여인과의 차이에 비해 본다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았다. 에인절이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두 형은 이미 대학과 자신의 담당 교구로 떠나고 없었다. 에인절은 형들과 함께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낙농장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테스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었다. 형제 중에서 가장 앞선 인도주의자이며 이상적인 종교가요, 박식한 학자인 그는 형들과 성격이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거리감 때문에 설령 형들과 같이 떠났다 해도 불편함을 느꼈으리라. 그래서 그는 두 형에게 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떠나는 에인절에게 간편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아버지는 말을 타고 큰 길까지 바래다 주었다. 에인절은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구에 관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흡족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교구 목사로서 겪는 어려움과 자신의 성경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해서 다른 동료 목사들이 냉철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 설교가 극단적이라는구나. 아버지는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고는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비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었던 이야기를 하는 한편 자신의 실패담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실패한 예로 트렌트리지 마을에 사는 벼락 부자의 아들 더버빌이라는 청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에인절이 물었다. 킹즈비어와 그 외 여러 지방에 살았던 더버빌 가문 말인가요? 이상한 전설과 괴상한 내력이 있는 그 몰락한 가문 말이죠. 아니야. 원래 더버빌 가문은 60년 전쯤에 완전히 몰락해버렸어. 지금 말한 것은 그 집안의 이름만 빌려 쓰는 새로 만든 가짜 가문일 거야. 난 옛 기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가짜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그런 옛 가문에 관심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구나. 전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옛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시적이나 연극적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무척 아끼는 편이에요. 그와 같은 구별은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클레어 목사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어쨌든 그는 하려던 말을 계속했다. 트렌트리지의 더버빌이라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대를 이은 아들은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남보다 더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텐데도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고 그 지방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클레어 목사는 기회를 보아 그 청년에게 단단히 설교하리라 결심했다. 비록 다른 고장에 설교 다니기는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라 라는 성경 구절로 설교를 했다. 설교가 끝난 뒤 청년과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설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청년은 목사의 백발에 경의를 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칠게 모욕했다는 것이다. 에인절은 슬픈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일에 나서서 고통을 당하세요? 고통? 내게 고통이 있다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 청년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있을 뿐이야. 그 청년이 화가 나서 내게 모욕을 주었다거나 폭행했다고 해서 내가 고통을 느낄 것 같으냐? 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토 사람에게 보낸 이 귀한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야.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은 자기 희생의 열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그 청년이 아버지한테 폭행까지 한 건 아닐 테지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 반미치광이가 된 사람한테 얻어맞은 적은 있지.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일은 여러 번 당하기도 했다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참음으로써 육체를 죽이는 무서운 죄에서 그들을 구해주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송했어. 그 청년도 회개했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그 청년은 구제불능인 것 같군요. 에인절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래도 난 희망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그 청년과 만날 기회가 다시 없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어. 내가 말한 변변찮은 설교 중 한마디가 그의 가슴 속에서 싹이 트고 좋은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아버지는 늘 그랬듯 매우 낙천적이었다. 막내 아들은 부모님의 독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실천력과 두터운 신앙심 속에서 엿보이는 영웅적인 모습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녀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은 아버지의 태도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버지를 닮아 에인절은 농부의 길을 택하고 두 형은 평생 가난한 목사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에인절은 아버지의 그러한 청렴한 성품을 숭배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느 형보다도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했던 것이다.